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보는 예술사 13강 1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12강 2차 때 로코코 1차 시대 로코코 미술 먼저 했었죠. 바로코 먼저 했어야 되는데 로코코가 해서 아,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서 상관없이 바로코를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바로크 미술은 158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미술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크 시대 때 음악가로는 저희 바흐나 핸델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크라는 것은 포르투갈어로 바로코, 비뚤어진 모양의 진주에 유래한 말입니다. 원래는 18세기 후반 프랑스 고전주 입장에서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의 밸런스가 결여된 동적인 예술 표현에 대한 경칭입니다. 바로크, 비틀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8세기 고전주 입장에서 바로크를 다시 보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르네상스 시대가 발견의 시대였다면 바로크 시대는 팽창의 시대이며 모순과 갈등의 시기입니다. 건축과 조형예술 분야에서 바로크 양식은 16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18세기로 이어지면서 핸델의 음악에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바로크 양식, 여러분들이 바로크 음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바와 핸델이 소속됐다는 건 참 아는 학생도 있고 또 모르는 학생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통해서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크 미술의 특징은 운동, 강렬한 명암, 긴장, 활력입니다. 강렬한 명암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카르바지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사실 이것은 회화, 조각, 건축처럼 정지된 예술보다는 동적인 음악에 어울리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 때 바와 핸델이 나온 것도 시대적인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크 양식은 카라바조 1573년부터 1610년까지 살아는 사람입니다. 영암 대조법과 비현실적이고 극적인 빛의 처리는 심리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카라바조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밝은 어둠이 강하게 대조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암 대조법 상당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이런 모든 미술 분야의 생명 혁신은 사치스럽고 괴상스럽고 심지어는 기괴하기조차도 한 바로크 양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미술의 걸작은 힘차고 현란하고 풍요롭고 다채로우며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역동적입니다. 균형과 절제를 중시하던 전성기 르네상스의 규범과는 여러모로 대조를 보입니다. 새로운 바로크 양식은 고전적인 근대 초기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젠델스키가 그 한 화가 중 하나입니다. 젠델스키는 1593년부터 1652년 살았던 화가로 카라와조처럼 명암 대조법을 중시했고 격정적 주제를 즐겨 다룹니다. 그래서 호르페르네스를 죽이는 유디트에서 젠델스키는 유디트가 적장을 유혹하여 숙소로 들어간 뒤 적장의 목을 베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를 보면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디트가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장의 몸으로 혼자 헬레신 들어가서 호르페스를 죽입니다. 젠데스키는 이렇게 격정적 주제를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르바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바르코 양식은 카라바조라는 1573년부터 1610년이라는 북부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가 그림의 세성처럼 나타났습니다. 17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가로 평가받은 카라바조는 균형과 절제 같은 고전주의 양식의 핵심 개념에 강하게 반발하여 나의 스승은 오로지 자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의 미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균형이죠. 시메트리. 조화와 균형인데 카라바조는 이 균형을 완전히 무시하고 바로 자연이 스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명암 비조법과 비현실적이고 극적인 빛의 처리는 심리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데 렘브란트, 벨라스케스를 비롯하여 많은 대부분의 바로크 화가들이 여기서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렘브란트 역시 치아스쿠로라는 기법으로서 명암, 대조법이 확실히 드러나죠. 그래서 또 카라바조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회심이 아니라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바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카라바조는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카라바치의 명암 대조법을 가장 잘 나타낸 작품은 성 마테오를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제자를 부를 때 마테오를 불렀죠. 누가, 마르코 등등을 불렀는데 마지막에 요한을 불렀었지만 성 마테오를 부르시면서 강한 빛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극적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 마테오를 부르심으로써 부르심을 통해서 카라바조는 강한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어쨌든 작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명암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카르바조는 성 마테오를 부르심으로 간단히 끝냈다 치고 이제는 베르니니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바로크 시대 때 바하나 핸델 같은 위대한 음악가가 나왔던 것처럼 이 시대도 베르니니, 카라바조, 또 베르메르 등 수많은 화가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물론 루벤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푸생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베르니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켈란젤로 못지않게 조각가와 건축가로서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던 최고 예술가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다윗은 땅에서 떨어진 갑옷과 하프에서 잔뜩 긴장한 채 공격을 준비하는 젊은 용사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용사의 모든 근육은 어디엔가에서 다가온 것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을 향해 돌멩이를 날리기 위한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 성서를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해가는 왕이 되고 있죠. 미켈란젤로의 다윗과 비교할 때 베르니니의 다윗은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듯한 바로크 시대 특유의 힘찬 에너지가 역동합니다. 바로크 시대의 특징이 뭐라겠죠? 운동이라고 했죠. 그럴 때 베르니의 이렇게 다윗을 보면 힘찬 에너지가 역동합니다. 곱게 깨문 입술은 거울에 비친 베르니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체중을 싣고 대지를 굳세게 밟고 있는 다윗의 발도 사실감을 더해줍니다. 자,
베르니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는 성녀대사의 법렬입니다. 성녀대사는 수도의 소속으로서 갈멜이라는 은둔 수도에 소속했습니다. 법렬인 것은 희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느님의 어떤 영적인 기쁨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해석이 법렬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은 하네요. 성대사의 엑스터시, 황홀감이라고 표현한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녀 대사의 황홀감은 법렬은 감성적, 신비적, 영적 매력과 함께 피부에 와닿는 관능미가 인상적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이 잘 당긴 황금 화살로 천사에게 찔리기 직전 황홀경에게 젖어있는 스페인의 신비주의자 테레사 수녀의 모습은 본인이 남긴 글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수도원에서 수녀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죠. 그 운동주의자인 테레사 수녀의 모습을 보고 베르니가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로마 전성기 바로크 양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재단은 강렬한 종교성을 마치 연극 작품처럼 구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베르니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디에고 벨라스케스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떠오르는 작품이 뭐죠? 바로 시녀들이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어느 스페인 화가들과는 달리 벨라스케스는 1599년부터 1660년까지 살았습니다. 종교를 주제로 삼은 그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화적 인물, 소용돌이 치는 구름, 열정에 사로잡힌 얼굴은 자연에 관심이 있었고 빛이 연출하는 광학적 효과에 매료되어 있던 화가의 그림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벨라스케스는 티치아노 공부했었죠. 틴토레토의 그림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로 지냈던 나팔레 화풍은 그의 관심밖이었고 루벤스의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스페인 공왕 펠리페 4세 궁정학으로 일했던 벨라스케스는 빛이 대상과 색채에 가하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서 통속 궁정화들과 다른 솔직담백한 투상화를 그려냈습니다. 시녀들은 그의 눈이 도달한 높이를 만천하에 과시했습니다. 이 작품은 깊은 공간, 빛, 방 안에 실제로 보이는 인물들과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암시되는 왕과 왕비를 포함한 현실감 넘치는 이미지들의 절묘한 조화가 인상적입니다. 벨라스케스는 당시 스페인의 왕궁의 수장품이었던 반에이키의 다른 놀핀의 결혼식에서 거울의 착상을 얻은 듯 합니다. 시녀들 한번 보십시오. 라스 메니라스라고 하죠. 여기 공주가 있고 개도 있고 또 여기 뒤에 기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죠. 화가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그림 앞부분에서 빚은 등에 아이의 발을 얹은 개 위에 빛이 어쨌든 등에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개 위에 오고 있고 왕시에르 난쟁이에 어린 공주와 두 시녀 위에 빛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허리를 낮춘 시녀 뒤에서 산티아고 기사들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화가는 잠시 붓질을 멈추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그림 안에 바로 화가 자신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조금 뒤쪽에는 한 쌍의 남녀가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뒷백의 거울은 안으로 물러서는 공간의 다음 단계를 나타내고 열린 문에 걸터 서 있는 시종 뒤편으로 공간은 무한을 향해 사라집니다.
언뜻 보면 화가의 작업실을 무드란 풍속화 같지만 실은 대여섯 개 후퇴하는 단면을 가진 절묘한 공간적 구성으로 짜인 그림입니다. 시녀들의 제한된 공간의 깊은 맛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려졌던 대부분의 그림들처럼 벨라스케스 이 그림도 왕실 밖의 일반인들에게 처음 공개된 19세기에 비로소 그 진가가 알려졌습니다. 피카소는 시녀들에게 매료된 나머지 1957년에 이 기념비적 작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묘사한 그림을 무려 45점이나 그렸습니다. 얼마나 시녀가 우리가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루벤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탈리아에서 8년 동안 공부하면서 루벤스는 고대 로마의 양식은 물론 전성기 르네상스와 후기 르네상스 양식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루벤스가 그랬던 것은 인간의 정치를 찬양하고 자연계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는 천성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루벤스는 건강한 몸과 준수한 외모, 상식, 사업 감각, 엄청난 예술적 재능, 놀라운 시성을 모두 겸비한 좀처럼 보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겨우 8년 동안 공부하면서 루벤스는 고대 로마 양식은 물론 전성기 르네상스와 후기 르네상스 양식까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프랑스 왕 루이 13세에 섭정했던 마리 데 메디치의 초상화를 잇따라 그리면서 왕과 귀족의 초상화를 그리는 저명한 화가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는 그가 다른 대작들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그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넘치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바로크 양식은 동적이면서 운동을 강조한다 보고 있죠. 카르바지오의 적나라한 사실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루벤스의 인물들은 풍성하고 화사한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발그스레하고 토실토실한 아기 천사들과 안쓰러운 표정의 천사들은 힘안 들이고 마리아를 띄어올리고 있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에 나타난 풍부한 관능성을 귀족 후원자들과 교회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에 나타나는 풍부한 관능성을 방금 이야기했네요. 풍부함과 숭고함, 영광은 천국과 지상이 모두 눈부신 세계라는 확신을 신자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을지 모르는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수태고지, 루벤스가 그린 겁니다. 수태고지라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루벤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귀족성의 바로크 루벤스입니다. 인간 정신을 찬양하고 자연계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루벤스 인물들은 풍성하고 화사한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루생은 1924년 로마로 가서 처음에는 카라바조, 베네치아파, 피에트로다, 코드토나 등의 영향을 받아 다이내믹한 구도의 바로크적 작품을 보였으나 점차 고전 고대에 이끌려 안정된 구도와 차분한 색채에 의한 독자적인 고전주의적 양식을 확립했습니다.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과 사귀어 널리 명성을 얻었습니다. 자, 니콜라 푸생을 끝으로 바로크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끝낼까 합니다. 푸생은 1594년부터 1665년까지 산 화가로서 원숙기의 시종 웅장한 그림을 그렸지만 그 화풍은 반 데이크나 특히 루벤스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선과 명료함, 절도를 중시한 푸생은 고대사나 사회,
성경 이야기에서 가져온 고상한 주제만 그랬습니다. 그는 엘리트주의자요. 그림과 캔버스의 귀족이요. 바로 그가 풍미하던 시대의 프랑스 고전주의였습니다. 후생주의자들이 사물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선과 드로잉이었습니다. 색은 빛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루벤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색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루벤스 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다채로운 색을 있는 그대로 그렸던 반면 후생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생각한 당위의 시계를 이상적 형상으로 담아냈습니다. 계단에 앉아있는 성가족들입니다. 계단에 앉은 성가족에서 후생은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시점을 도입하는데 계단 때문에 그 효과가 한결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삼각구도는 후생이 부지런히 연구한 라파엘로 기법을 연상시키지만 중앙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 수학적으로 거의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머리라 할 수 있습니다. 후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화반에서 신전에 이르기까지 악보는 하나같이 로마식으로 되어 있지만 선법은 그리스 음계의 정신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사음계의 달콤하고 서정적인 가락이었습니다. 얼른 보기에도 이 그림은 기하학적입니다. 이체와 진공, 원기둥과 육면체가 연출하는 균형 속에 딱딱한 돌과 부드러운 잎새, 옷자락, 서늘하고 부드러운 살이 연출하는 조화로운 균형 속에 고전적 아름다움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살아있는 구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은 바로코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로코코와 신고전지를 하면서 우리의 영상을 보는 예술사는 전공을 할까 합니다. 그런 고생 많으셨습니다.